자, 핸드폰이랑 노트북 챙기고. 왜 이렇게 안 들어가. 늦었어. 빨리 가자. 자, 응? 키보드랑 마우스 안 가져왔네. 어떡하지?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필기로 하자. 자, 안녕하세요. 티라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보급형 그램, 어댑터 포함해도 2근 정도밖에 안 되는 한성 컴퓨터 언더케이지 TFX 245S 제품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번에 1부에서 외관과 전체적인 성능에 대해서 보여드렸었는데요. 사실 전 예전에 인미네어를 써봤던 사람으로서 한성 컴퓨터 별로 그렇게 기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외관 마감이 이 정도 수준으로 좋아졌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디자인과 외관 마감은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안에 내용물과 성능까지 완벽하게 잡았을런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자, 1부를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씩들 가서 보시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녀석의 성능 그리고 내용물들을 진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만날 준비 되셨나요? 시작해요. 메스 아니 드라이버. 자, 해체쇼부터 시작하죠. 바닥면은 가로로 길게 이렇게 에어홀이 촘촘하게 뚫려 있고요. 상하단 길게 미끄럼 방지 고무가 마감 좋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잘 해놓은 거예요. 무거운 제품들이 있어서는 밑에 고무 패드를 조그만한 걸 넣어도 무거워서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벼운 제품들은 이 고무로 마찰해주는 부분이 없으면 이게 휙휙 돌아다니면서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무게가 적은 제품일수록 이거를 더 신경 써줘야 되는데 상태 아주 훌륭합니다. 1부에서 잠깐 보여드렸었던 요 봉인 라벨 실은 이제 떼어내주고 나사를 전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분해하다 보니까요, 다른 제품이랑은 약간 달라요. 뒤쪽에 걸쇠 부분이 조금 다르게 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쪽과 사이드 부분을 이렇게 카드를 넣어서 톡톡 제껴 주시고요. 마지막에 앞에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분해를 해줘야지 탈거가 가능합니다. 이 스피커 옆에 이게 뭔가 싶었는데 스피커 모듈이 여기 있군요. 스피커가 소리가 크게 울리면은 하판이 메탈 재질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메탈판이 떨림이 발생을 하면서 잡음이 섞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플라스틱 소재로 해놓은 거예요. 요거는 설계할 때 생각보다 꼼꼼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부를 살펴보죠. 자, 14인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안에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듬성듬성한 공간들이 보이시죠? 근데 이 테이프들 이거 뭡니까? 제가 외관 마감 보고 솔직히 내부도 엄청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조립 상태랑 마감 상태가 이건 말하기 뭐할 정도로 굉장히 허접해요. 물론 이런 부직포 테이프들이요, 선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합판을 건드리면은 소음이 발생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잡으려고 한 바는 제가 알겠어요. 근데 이게 선 길이가 딱 잘 맞게끔 피트하게 설계를 하면은 덜렁덜렁 너덜너덜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하부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자, NVMe부터 확인을 해보죠. 마이크론 2200 512GB입니다. 이 가격대에 저렴한 제품들이 대부분 256GB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랑 다르게요, 기본부터 512GB를 채택했어요. 사실 256기가는 윈도우 깔고 게임 몇 개 깔으면 용량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근데 기본으로 512기가, 이거는 내가 따봉 드릴게요. PCI Express 3.0 X4 NVMe 1.3 버전의 제품이고요. 스펙상 리드라이트가 3000에 1600이고 TLC 제품입니다. 그럭저럭 괜찮은 제품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옆으로 가는 추가 M.2 슬롯을 제공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SSD 확장도 가능합니다. 2.5인치 슬롯이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높이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확장성이라고 하면은 NVMe SSD 확장성은 괜찮다라고 봅니다. 와이파이 모듈은 인텔 AX201NGW 모델이고요. 아까는 제가 테이프 덕지덕지 붙여놨다고 욕했잖아요. 근데 사실 와이파이 모듈 위에는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연결부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 길이가 피트하게 제대로 딱 안 맞춰서 조립이 되어 있으면 선의 장력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이게 쉽게 분리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칭찬해 줄만 합니다. 근데 이 램은 온보드에 박아놓지 않은 점은 굉장히 다행이긴 한데 슬롯이 한 개예요. 그러니까 아예 듀얼 채널이 불가능합니다. What? What the fuck?
물론 이제 듀얼 채널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긴 하고 또 게임용 제품은 아닌 부분은 분명히 인정은 하는데요. 그래도 요즘 제품인데 대놓고 싱글 채널만 지원을 하는 거는 이건 좀 뭐 특이한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쇼트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셀로판지가 위에 하나 붙어 있고요. 이걸 이제 걷어내고 이렇게 한번 빼보면 골드키? 와, 이런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19년도 51주 차입니다. 몇 달 안 지나면은 2020년도 끝나는 마당에 19년도 제품? 제가 이 제품을 찾아보니까요, 뭐 제품이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는 뭐 2400램까지밖에 나와 있지를 않고 2666램은 아예 제품란에 없어요. 이게 어디 회사일까요? 충청로? 우리나라 회사요? 아, 타이페이. 낚였는데? 아, 대만 회사네요. 아마도 저가형 OEM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배터리는 게탁 테크놀로지의 제품이에요. 이거 뭐야? 쿤산? 아, 군산인가? 이것도 설마 국내 회사예요? 아, 쿤샨. 아, 이것도 중국이야? 아, 이거는 왜 이렇게 익숙한 지명으로 했을까요? 한성컴퓨터가 고객들에게 제품 포지셔닝을 아주 세밀하게 하기로 유명한데 혹시 이 지명도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아무튼 게탁사의 리튬 폴리머 4100mAh 46.74W시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쿨링 솔루션은 이 우측에 있는 게 바로 CPU로 보이고요. 좌측에 있는 게 GPU로 보여지는데요. 히트 파이프가 달랑 2개입니다. 심지어 한 개는 오다가 끊겼어요.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솔루션이에요. 뭐 온도가 별로 안 나오면은 이렇게 해도 욕은 당연히 안 먹겠지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쿨러는 히트 파이프를 따라가 보면은 좌측에 한 개가 위치해 있어요. 스피커는 하판과 공진을 막기 위해서 꽤나 신경 쓴 모습이에요. 어디 생산이지? 양첸? 양첸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 마동석 나오는 범죄도시에 나왔던 양첸 아니에요? 스피커 받으러 왔는데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아, 이거 양첸이 아니고 장첸이야. 아무튼 양첸사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위에도 이렇게 스펀지 처리가 되어 있고 스피커에 해당되는 껍데기 쪽 하판은 플라스틱 처리를 해놔가지고요. 진동에 꽤나 대비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힌지도 살펴보죠. 야, 뭐 힌지는 깔 게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안쪽의 판이 전부 다 메탈이에요. 하판 자체가 그냥 통 메탈이고요. 껍데기도 메탈, 다 그냥 메탈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깨지면서 힌지 파손될 문제는 그냥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와우, 이거는 아주 훌륭해요. 제가 이거 박수 2번 드릴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이렇게 내부까지 살펴봤는데 이 허접한 히트 파이프 2개와 그리고 쿨러 하나로 쿨링이 과연 될런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아무튼 다시 덮고 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바이오스가 싼 느낌이 확 들죠? 여기 매니팩처 한성컴퓨터 이렇게 나오고요. TFX 245S 모델명도 나오고 i5 10210U랑 메모리 8기가도 잘 잡히죠. 마이크론 2200 NVMe도 체킹이 되고요. 이게 멀티 GPU 모델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설정하는 메뉴가 아예 없어요.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이 되는데 일단 윈도우 10 설치 USB로 부팅 순서만 바꿔주고요. 저장한 다음에 재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 제품은 대부분 윈도우 10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프리도스 모델이에요. 사실 한성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정도 가성비 제품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윈도우도 당연히 체험판을 사용할 거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저 윈도우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시작합니다. 와, 다 깔았습니다. 빠르죠? 굿! 윈도우를 설치하고 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드라이버를 전부 받아서 설치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깔끔하게 한 군데에서 드라이버를 딱 다운로드를 다 할 수 있고요. 서버도 한국 서버라서 그런지 다운로드 속도가 마음에 듭니다. 일단 CPU-G부터 확인을 하죠. CPU-G가 최신인데 코멧으로 안 나오고 위스키레이크로 나옵니다. 일단 이거 오류인 것 같고요. TDP는 15W라고 찍히고 10210U는 정상적으로 뜨네요. 캐시도 6MB 잘 뜨고요. 마더보드는 OEM이라서 제조사 정보는 안 뜨는 것 같고요. 메모리는 싱글 채널 2666 8GB로 인식 제대로 합니다. 아, 요게 골드키인가 뭔가라서 좀 찝찝했는데 그래도 모듈은 하이닉스 거를 쓰고 있네요. 그래픽 칩셋 MX250, UHD 630 잘 잡힙니다. 이제 벤치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요새 라이젠 보다가 인텔 보니까 좀 점수가 심하게 낮아 보이는데요. 멀티스레드 점수가 1183점이고요. 싱글스레드 점수가 316.9점입니다. 비슷한 등급이고 가격대도 거의 비슷한 라이젠 4500U가 멀티 점수는 2000점을 그냥 넘겨버리고 싱글스레드 점수도 400점대가 그냥 넘거든요. 인텔 왜 이러는 걸까요? 성능이 많이 아쉽습니다. 시네벤치 R20도 한번 확인해보죠. 와, 이거 세월인데요? 엄청 느립니다. 이게 퍼포먼스 모드로 설정을 해서 한 건데도 굉장히 심각해요. 제 결과 나왔어요. 녹화 프로그램 가동한 걸로는 858포인트 나왔고요. 이거를 끄면은 한 100점 정도 올라가가지고 956점 정도 나와요. 와, 이게 계속 라이젠이랑 비교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4500U 제품이 2050점 가까이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동급 라이젠한테도 거의 빠지는 수준입니다. 아니, 언제 인텔이 이렇게 라이젠한테 거의 발리는 수준이 된 거죠? 온도도 4500U 돌렸을 때 66도 체킹됐었던 거랑은 다르게 더 높게 71도가 체크가 되었어요. 물론 동일 라인업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성능도 굉장히 떨어지는데 온도가 비슷하기만 해도 별로거든요? 아, 인텔 이거 뭔가요? 아, 뭔가 좀 통쾌할 줄 알았는데 인텔 이제 좀 짠해지는데요? 파스와 타스도 한번 살펴보죠. 하이브리드 모드로 진행을 하고요. 파스는 그래픽스 코어 3451점, 피직스는 7046점입니다. 외장 그래픽이 들어갔는데 왜 이거밖에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MX250의 성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 MX 시리즈는요, 인텔의 내장 그래픽의 성능이 너무 후지거든요. 그래서 캐주얼 게임도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딱 그 정도 커버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칩이에요. 원래 목적 자체가 라이젠 내장 그래픽 정도가 타겟인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점수면은 딱 적당하게 나온 수치예요. 타입 스파이 점수는 그래픽스 코어 1045점, CPU 스코어 2570점 나왔고요. 파스, 타스를 돌려줄 때 CPU와 GPU 온도는 각 82도, 그리고 71도를 마킹했습니다. 뭐 쿨링 솔루션 보고는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이 정도면은 뭐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은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다음은 SSD 성능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고요. 리드는 3000, 라이트 1577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 스펙상 제공 속도와 약간 오차를 보여주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준수한 수준입니다. 무난한 제품 사용했네요.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게임 성능 알아보죠. 테스트는 모두 녹화 프로그램이 가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프레임이 조금 적게 나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선 롤입니다. 그래픽 옵션은 중간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한참 플레이를 하다가 좀 이상해가지고 봤는데 GPU가 멀티 GPU라서 그런지 메인 그래픽 카드를 내장 그래픽인 UHD 630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측정을 했어요. 바이오스에서 멀티 GPU를 끌 방법이 없어가지고 장치 관리자에서 내장 그래픽을 비활성화로 돌린 상태에서 진행을 했고요. 중간 옵션 기준으로는 평균이 약 90프레임 정도, 풀옵션 기준으로는 약 70프레임 정도를 보여줍니다. 이 제품의 모니터가 60Hz거든요. 딱 그 정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는 프레임을 뽑아줍니다. 근데 이게 GPU 로드율이 해결이 안 되는데요? 계속 리소스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큰일인데? 다음은 피파온라인 4입니다. 720p 해상도의 그래픽 품질은 높음으로 진행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720p 기준 최대 프레임인 60프레임을 꾸준히 내주고 있고 플레이 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뭐 프레임 확인했으니까 사실 끝나면 되긴 하는데 한 골도 안 넣고 끝내면 또 맛이 아니잖아요, 그쵸? 간단하게 한 골 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됐어. 끝. 뭐 이거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이 정도로. 최적화 갓겜이라고 불리우는 오버워치도 확인을 해보죠. 그래픽 품질은 낮음으로 세팅을 했고요. 초당 프레임 제한과 수직 동기화는 제거한 상태에서 프레임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아까 전부터 문제였던 GPU 점유율을 해결해 보려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 근데
해결이 안 됩니다. 롤은 내장 그래픽 비활성화를 통해서 그래도 성능이 조금 올랐는데 오버워치는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을 진행하는 내내 점유율이 50에서 80% 수준이거든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CPU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서멀 스로틀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오버워치는 81도 이후 시점에 계속 올코 2.3에서 1.9까지 유기적으로 변화를 하고요. 이러한 점들 때문에 아마도 GPU 병목이 발생돼서 로드율이 낮게 측정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GPU 클럭에는 미동조차가 없어요. 아무튼 프레임은 60프레임 언저리가 꾸준히 나와주는데요. 게임하기 원활하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런대로 할만한 수준이에요. GTA5는 벤치마크 툴로 진행을 했습니다. 전투기 등장신부터 측정을 했고요. 옵션은 보통인데 이게 가장 낮은 옵션이에요. 보시다시피 평균 40에서 50프레임 정도를 꾸준히 내주고 있고요. GTA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점유율이 99%를 찍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까에 비해서 CPU 점유율이 상당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CPU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CPU 능력을 상대적으로 잘 뽑아주는 게임들이 최적화가 좋고 갓 게임이다, 이렇게 여겨지게 됐는데 이런 정도 GPU도 못 따라가는 CPU 라니 보면 볼수록 CPU 성능이 너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올 매우 낮음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거 드득거려가지고 힘듭니다. 이건 못하겠네. 에버리지 30프레임 정도 수준에 수시로 10프레임대로 떨어지고요. 배그는 안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셨습니까? 이야, 이 끊기는 와중에도 완벽한 에임으로 한 명을 잡아내는 모습. 바로 이게 티라노 아니겠습니까? 게임 시 최대 온도는 CPU 85도, GPU는 82도가 측정되었어요. CPU와 GPU를 히트파이프로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비슷한 수준입니다. 허접한 방열 솔루션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GPU 온도가 80도가 넘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방열 솔루션이 충분하지가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합판이 풀 메탈이기 때문에 쿨링 패드를 사용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플로드 시 소음 부분입니다. 45dB 정도로 소음 수준은 그럭저럭 양호한 편이고요. 게다가 게임을 하시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플로드가 되는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플로드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메탈 바디를 사용을 하게 되면 사실상 프레임 전체가 방열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랑 동일한 효과를 주거든요. 게임이나 이럴 때는 역시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가 좀 거슬리긴 하는데 이런 특정 부하가 높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소음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보급형 그램이라고 불리우는 한성 컴퓨터 언더케이지 245S의 성능을 진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장단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정말 디자인과 색깔 잘 뽑았어요. 자, 두 번째는요, 유니바디 디자인, 완벽하게 메탈로 이루어진 본체를 가지고 있고요. 또 외관 마감이 아주 나이스하게 잘 뽑혔습니다. 세 번째는요, 동일 가격대의 제품들 중에서 모니터의 품질이 그나마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은 거지 좋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네 번째는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기본 용량을 굉장히 넉넉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만족스러운 부분이에요. 다섯 번째, 기대 이상의 배터리 타임과 빠른 충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특히 빠른 충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보여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조금만 더 줄였으면 그램이 될 수도 있었던 무게, 그에 따라서 굉장히 좋아진 휴대성, 이거는 이 제품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보여져요. 자,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단점은요, 그냥 다방면으로 이상했던 키보드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좀 이상해요.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이 컴퓨터에서 가장 크게 느껴졌었던 부분인데요, 트랙패드의 품질은 진짜 최악 중의 악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인텔 최신 프로세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하의 성능을 보여줬다는 점, 그리고 쿨링 솔루션이 조금 부실했던 점이 이 제품의 단점으로 느껴져요. 네 번째는 외부 마감의 완벽함과는 다르게 내부 마감이 굉장히 허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과감하게 램 같은 주요 부품에 있어서 듣보잡 제품을 사용을 했어요. 자, 다섯 번째는요,
캠에 그 흔하디 흔한 프라이빗 락 기능도 빠져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캠의 품질이라도 좋으면 사실 제가 말을 안 할 텐데 캠의 품질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자, 여러분들 정리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 제품이 과연 어떤 분들에게 가장 적합할 제품인가? 저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인텔이냐 AMD냐 CPU를 선택함에 있어서 CPU는 무조건 인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캐주얼 게임이나 사무용으로 이용하시고요. 자주 바깥으로 들고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성능 생각하면은 별로일 수 있지만 이 또 외관, 그리고 배터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하나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주르륵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이상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